이 고을에서 제일 무서운 건 칼이 아니었어요. 칼은 눈에 보이고 피가 묻으면 닦아낼 구석이라도 있죠. 그런데 말은 안 보이거든요. 한번 퍼지면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른 채 사람을 베고 집안을 베고 때로는 마을까지 베어버려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늘 조심했어요. 밥상 위에서도 장터에서도 사랑방에서도요. 그리고 홀레판에서는 특히 더 그랬죠. 홀레판은 원래 축하의 자리인데 이상하게도 사람들 혀가 가장 날카로워지는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그 집안은 이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돈이 많고 인맥이 넓어서 유명한 게 아니었고요. 체면을 무기처럼 쥐고 사는 집안이라서 더 유명했죠. 체면이 곧 힘이고 체면이 무너지면 힘도 같이 무너진다는 걸 그 집안 어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몸으로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 이야기는 늘 두 감정이 붙어 다녔어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한 감정. 이상하게도 그 두 개가 같은 숨으로 나왔죠. 도련님 홍기가 찼다는 말이 돌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그 집으로 몰렸어요. 관심이라고 부르기엔 날이 너무 서 있었죠. 누군가는 부러움으로, 누군가는 시샘으로, 또 누군가는 확인 욕구로 그 집안을 들쑤셨어요. 질문은 늘 똑같았고요. 혼사 정했대? 어느 대길에? 날짜는 잡혔대? 겉으로는 관심인데 속으로는 압박이었어요. 대답을 못하면 별것 없네가 되고 대답을 하면 역시 그 집안이야가 되거든요. 이 집안 어른은 그런 압박을 이기는 방식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죠. 부끄러움을 견디는 법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남에게 넘기는 법으로요. 옆마을에는 유지 집안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 입에 품격이라는 말이 따라붙는 집안, 조용히 있어도 기둥이 단단해 보이는 집안이었죠. 그 집 큰딸은 더 특별했고요. 예쁘다, 총명하다, 그런 말로는 다 담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말 한마디로 상대 체면을 세워주고 웃어도 가볍지 않으며 화가 나도 함부로 흘리지 않는 사람. 그게 연습인지 타고난 기질인지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이 있는 자리의 공기가 달라진다는 점이었죠. 신랑 집안은 그걸 원했어요. 며느리를 원했다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입을 잠재울 상징을 원했던 거예요. 체면에 집착하는 집안이 혼사를 고르는 기준은 대개 그런 쪽으로 기울더라고요. 그런데 옆마을 큰댁은 시큰둥했어요. 굳이라는 기색이 분명했고 확답을 주지 않았죠. 정상적인 집안이라면 여기서 물러났을 거예요. 상대가 내키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는 것도 체면이고 억지로 끌고 가는 건 오히려 체면을 깎는다는 걸 아는 집안이라면요. 하지만 신랑 아버지는 달랐어요. 인정은 곧 패배라고 믿는 사람이었고 한번 꺾이면 영영 내려앉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상대가 시큰둥해하더라 같은 말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내뱉을 리가 있나요? 그건 자기 체면을 자기 손으로 찢는 일이니까요. 마침 그런 날이었어요. 술자리에 사람들이 모였고 질문이 또 날아들었죠. 관심인 척 칼날을 감춘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신랑 아버지는 홧김처럼 그러나 속으로는 오래 품어온 욕심이 튀어나오듯 말해버렸어요. 홀레날 잡혔습니다. 그 말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말에는 걸음이 있거든요. 술상 위에서 굴러가고 사랑방에서 다듬어지고 장터에서 부풀어 올랐죠. 누군가가 잡혔대라고 하면 다른 누군가는 그럼 큰데 큰딸이겠네라고 덧붙였고 또 누군가는 역시 그 집안이야라며 맞장구를 쳤어요. 처음엔 가능성이던 말이 며칠 만에 확정이 되었고 확정은 곧 이미 진행 중이 되었으며 진행 중은 취소 불가로 굳어갔죠. 이 고을에서 말이 그렇게 굳으면 그 다음은 사람들의 눈이에요.
사람들의 눈은 한번 기대하면 물러서지 않거든요. 기대가 무너지면 분노가 되니까요. 신랑 집안은 그 기대의 맛을 봤어요. 역시 그 집안이라는 말이 어른들의 어깨를 세웠고 그 세워진 어깨가 오히려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죠.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남의 눈에 비친 환상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신랑은 달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얼굴이 굳었거든요. 어른들처럼 기세를 세우지 않았죠. 기세를 세우기 전에 마음 한쪽이 먼저 무너지는 사람은 기세로 버티지 못해요. 특히 옳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더 그렇고요. 신랑은 아버지를 말렸을 거예요. 조용히 그러나 문장을 함부로 던지지 않고 숨을 눌러가며요. 아버지, 그 집 동의도 없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건 예도 아니고 우리 집 체면도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거두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잘라냈죠. 거둘 말은 없다. 이미 뱉었다. 그 한마디가 의미하는 건 단순했어요. 사실이 아니라 이미 퍼진 말을 기준으로 움직이겠다는 뜻이었죠. 신랑은 더 밀어붙이지 못했어요. 이 집안에서 아버지 말은 거의 법에 가까웠고 법에 맞서는 건 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신랑이 마음을 바꾼 것도 아니었고요. 바뀐 건 선택지였죠.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더 큰 파국으로 굴러가지 않게 붙잡는 것. 그런데 신랑은 곧 알았을 거예요. 이 집안은 최소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혼례날이 다가오자 잔치 규모는 더 커졌어요. 어른들은 사람들을 부르는 걸 멈추지 않았죠. 모아야 했거든요. 모일수록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을수록 체면은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마당은 번쩍였고 상은 산처럼 쌓였고 술은 강처럼 돌았어요. 사람들은 모였죠. 기대감으로, 호기심으로, 그리고 혹시라도 신부가 정말 그 큰딸인지 확인하려는 욕심으로요. 문제는 딱 하나였어요. 신부가 없었어요. 처음엔 아직 안 들어왔나 보다 정도로 넘어갔죠. 큰 집 혼례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말로 사람들은 스스로를 설득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신부는 오지 않았고 웃음은 점점 어색해졌어요. 어색한 웃음은 소문이 태어나기 직전의 소리더라고요. 신랑 아버지는 기세로 눌렀어요. 음악을 더 크게 치게 하고 술을 더 돌리게 하고 사람들의 눈이 한 곳에 모이지 않게 마당을 더 시끄럽게 만들었죠. 시끄러움은 진실을 잠깐 숨겨줘요. 다만 숨겨주는 동안 진실은 안에서 더 부풀어 오르죠. 신랑은 얼굴이 새하얘졌을 거예요. 공범이었나? 아니에요. 그런데 신랑은 이 집안의 얼굴이었고 잔치판에서 어른들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신랑이 무너지는 구조였거든요. 체면을 가장 앞에서 내세운 집안에서 신랑은 늘 가장 앞에서 맞아야 했고요. 그리고 결국 그 집안이 선택한 수는 가리는 것이었어요. 사람 형상을 꾸미고 붉은 옷을 입히고 너울을 깊게 덮어 얼굴을 감췄죠. 멀리서 보면 그럴듯해요. 가까이서 보면 어색하죠. 그런데 이 고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가까이서 확인하는 일을 꺼려요. 확인하는 순간 책임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은 금기를 내세웠죠. 신부 얼굴을 들추는 건 예가 아니라는 말, 복이 센다는 말, 큰 집 혼례는 원래 그렇다는 말. 그런 말은 참 편리해요. 진실을 보려는 사람을 무례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까요. 사람들은 모른 척 했어요.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 짐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짐작을 확인으로 바꾸고 싶지는 않았죠. 확인은 곧 잔치판을 깨뜨릴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책임은 누구도 지고 싶지 않거든요. 신랑은 그 신부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눈을 돌렸죠. 눈을 돌린 건 비겁함일 수도 있고 부끄러움일 수도 있어요. 다만 부끄러움이 남아있는 사람은
대개 끝까지 완전히 망가지진 않아요.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타인을 다치게 한다는 감각 자체가 사라지니까요. 초래상이 놓이고 촛불이 켜졌어요. 불빛이 너울 아래로 흔들렸죠. 그 신부는 너무 조용했어요. 숨소리도 없고 옷 스치는 소리도 없고 몸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기색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 조용함을 수줍음이라고 부르고 싶어 했지만 조용함은 사실상 증거였죠. 그때 마당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워졌어요. 웃던 사람도 입술이 굳고 술잔이 부딪히던 소리조차 줄어들었거든요. 다들 보지 않으려 했지만 다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실은 꼭 가장 약한 틈으로 들어오죠. 바람이 한번 스쳤어요. 아주 작은 바람이었는데 촛불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거든요. 흔들린 불꽃이 옷자락 끝으로 옮겨 붙었어요. 사람이라면 뜨거움이 먼저 오겠죠. 뜨거움은 몸을 움직이고 몸의 움직임은 사람을 증명하니까요. 그런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게 들통이었죠. 불은 순식간에 번졌어요. 너울이 찢어지듯 타들어가고 연기가 훅 치솟았죠. 불길이 옷자락을 타고 올라갈 때도 그 신부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 무반응이 사람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고요. 사람들은 눈앞에서 신부가 사라지는 걸 봤어요. 정확히는 신부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사실을 불이 대신 말해준 거였죠. 마당이 얼어붙었어요. 웃음이 끊겼고 숨소리만 남았죠. 그런데 이런 정적은 오래가지 않아요. 정적이 오래가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견디지 못하거든요. 견디지 못한 입은 결국 말을 토해내요. 신부가 없었네. 혼례 흉내였어. 그럴 줄 알았다.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잔치판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웃음으로 비웃으려 했죠. 그리고 그 모든 눈이 향하는 곳은 하나였어요. 신랑이요. 신랑은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죠.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말은 그 자리에서 힘이 없거든요. 체면을 가장 앞에서 내세운 집안에서 신랑은 늘 가장 앞에서 맞아야 하니까요. 신랑 아버지는 그때 처음으로 눈빛이 흔들렸어요. 평생 체면으로 버티던 사람이 체면으로 더는 못 버틴다는 걸 알아차릴 때 눈빛이 먼저 무너지거든요. 그 흔들림은 곧 분노로 바뀌려 했어요. 분노는 마지막 방패니까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어디서 불길한 바람이 들어왔느냐, 그런 말이 튀어나오려 했을 거예요. 원인을 바깥으로 던져야 자신이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그때 마당 앞으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어요. 옆마을 큰댁의 큰딸이었죠. 등장은 뜬금없지 않았어요. 소문은 잔치판 밖으로 이미 흘러나갔을 거고 큰딸 이름으로 혼례를 치렀다는 말은 옆마을까지 날아갔을 테니까요. 이런 동네에서 가만히 있으면 말이 먼저 사실을 만들어요. 큰딸이 움직이지 않으면 동의했다는 거짓이 그럴듯한 진실로 굳어버리죠. 피해를 막으려면 판이 더 커지기 전에 접어야 했어요. 큰딸은 웃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도 않았고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눌러놓은 거예요. 피해 당사자가 감정을 눌러놓을 수 있다는 건 자신과 싸우는 법을 안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기서 큰딸이 소리를 지르고 원망을 퍼부었다면 사람들은 그걸 먹이처럼 물고 늘어졌을 거예요. 그 집이 그랬대라는 말이 그 집이 망했대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큰딸은 그걸 막으려 했어요. 신랑 집안을 살리려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의 피해가 더 번지는 걸 막으려는 거였죠. 큰딸은 숨을 한번 삼키고 잿가루가 떠다니는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앵마기로 흉을 태웠고요. 남은 절차는 좋은 날에 다시 잡는 게 예법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는 잔치로 남기세요. 그리고요. 그 좋은 날엔 지금보다도 더 훨씬 성대한 잔치가 열릴 거예요. 오늘 보신 건 그날을 위한 예고였어요. 말은 가볍게 퍼지지만요. 책임은 무겁게 남는답니다. 그 말은 두 방향으로 꽂혔어요. 마을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더 얹지 말라는 경고였고, 신랑 집안에는 도망칠 생각 말라는 예고였죠. 특히 더 성대한 잔치를 공개로 예고해버린 순간, 신랑 집안은 도망칠 수 없게 됐어요. 그 예고는 여론의 예약이었고, 예약은 취소가 어렵거든요.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당장 분노하고 싶던 마음도 다음에 더 큰 잔치가 열린다는 말에 잠깐 방향을 틀어버리죠. 기대는 분노를 눌러버리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판이 접혔어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지만 그날 밤의 소문 전쟁은 막았죠. 큰딸은 사람들 앞에서 더 말을 늘리지 않았어요. 말이 길어지면 빈틈이 생기고 빈틈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기 입맛대로 끼워 넣거든요. 큰딸은 그걸 막을 줄 아는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다시 술잔을 들기 시작할 때 큰딸은 신랑 쪽으로 스치듯 가까워졌어요. 공개적으로 호통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하지도 않았죠. 해결사는 체면을 찢어 상대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체면을 그대로 둔 채 움직이지 못하게 묶는 사람이거든요. 큰딸은 신랑과 신랑 아버지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게 말했어요. 사흘 안에 뵙겠습니다. 사흘 지나면 말이 먼저 모양을 잡으니까요. 사흘은 협박이 아니라 데드라인이었어요. 소문이 굳기 전에 이야기의 형태를 바꾸라는 뜻이었죠. 신랑 아버지는 속이 뒤집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반박할 자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반박하면 큰딸의 말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가 더 부각되거든요. 그럼 체면은 더 빠르게 무너지고요. 사흘 뒤 신랑과 아버지는 신부집 대문 앞에 섰어요. 아버지의 고개는 숙여졌지만 마음까지 숙여진 건 아니었죠. 체면을 붙잡는 사람은 사과도 수습으로 하거든요. 용서를 구한다가 아니라 망신을 막는다에 가깝죠. 신랑은 달랐어요. 부끄러움을 피하지 않는 얼굴이었고 책임을 배우려는 얼굴이었죠. 큰딸은 곧장 나오지 않았어요. 집안 어른이 먼저 자리를 잡았고 큰딸은 조금 뒤에 들어왔죠. 그 순서가 의미였어요. 피해를 입은 쪽이 페이스를 잡아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큰딸은 길게 꾸짖지 않았어요. 대신 말을 먼저 다뤘죠. 이 마을은 말로 망하고 말로 사니까요.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정리하러 온 거예요. 사과만 하면 말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큰딸은 딱 하나를 꺼냈어요. 혼례를 닫지 않고 가능성을 남겨두는 장치였죠. 다만 공짜 가능성은 아니었어요. 가능성은 책임과 맞바꿔야 하거든요. 그 좋은 날, 도련님이 직접 말부터 거두세요. 어른들 말로는 이미 많이 망가졌어요. 도련님 입으로 이 판을 정리할 수 있으면 그 다음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큰딸이 보는 건 집안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신랑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려 했죠. 신랑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시켰다는 말은 가장 쉬운 말이지만 가장 비겁한 말이기도 하니까요. 신랑은 자기 몫을 들었죠.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끼어들려는 기척이 있었지만 신랑은 크게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 선을 분명히 그었죠. 큰 소리로가 아니라 더 단단한 방식으로요. 아버지, 그날은 제가 하겠습니다. 더는 어른들 말로는 수습이 안 됩니다. 약속했던 날이 왔어요. 사람들은 기대했죠. 큰딸의 말이 이미 깔려 있었고 그 프레임이 사람들의 입을 먼저 잡아두고 있었거든요. 신랑은 술을 입에 대지 않았고 아버지는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앞에 선 건 신랑이었죠.
오늘만큼은 신랑이 앞이었어요. 신랑은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문장을 성급하게 끊지 않았고 듣는 사람을 몰아붙이지도 않았죠. 그렇다고 흐리지도 않았어요. 흐리면 말이 다시 날뛰니까요. 오늘 이 자리는 약속대로 크게 차렸습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번 일은 흉조가 겹친 날이었고 그래서 예법대로 절차를 멈췄습니다. 오늘은 혼례를 억지로 밀어붙이려는 날이 아니라 말이 앞질러 만든 판을 다시 바로 세우는 날로 남기겠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낮아졌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죠. 이 사람이 숨기려는 게 아니라 정리하려는 거라는 걸요. 신랑은 한 번 더 말했어요. 남의 이름을 빌려 체면을 세운 일을 멈추겠다고, 그것이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어떤 집안의 이름을 빌려 이야기를 키우는 일은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그 말이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면 그 책임은 제가 먼저 들겠습니다. 말은 가볍게 퍼지지만 책임은 무겁게 남는다는 걸 오늘에서야 제대로 배웠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짓밟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대놓고 꺾어버리면 집안이 즉시 내부에서 흔들리고, 흔들리면 소문은 더 잔인해지거든요. 신랑은 그걸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신랑의 반기는 폭발이 아니라 수습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겸손이면서도 단단함이었죠. 그리고 신랑은 마지막으로 잔치의 의미를 바꿔버렸어요. 체면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마을의 잔치로요. 잔치를 마을에 돌려놓는 순간 사람들의 혀는 힘이 빠져요. 배부른 입은 아기를 오래 붙들지 못하거든요. 오늘 차린 잔치는 우리 집 체면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마을 잔치로 남기겠습니다. 남은 음식과 술은 모두 풀어드릴 테니 오늘은 웃고 드시고 돌아가세요. 말이 더 얹히기 전에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날카로웠던 눈빛이 풀리고 수군거림이 줄어들었죠. 완전히 용서하는 건 아니어도 적어도 찢어발기기는 멈췄어요. 그 정도면 신랑은 자기 역할을 해낸 거예요. 거짓을 없애는 건 어려웠지만 거짓이 칼이 되는 건 막아낸 셈이니까요. 그날 밤 신랑은 혼자 신부집 대문 앞에 섰어요. 과시하지 않았고 수행을 달고 오지도 않았죠. 짧게 그러나 도망치지 않는 말로 남겼어요. 오늘 제가 말부터 거뒀습니다. 문 안쪽에서 기척이 났어요. 큰딸은 대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그게 큰딸의 선이었어요. 쉽게 마음을 내주지 않겠다는 선, 동시에 사람을 볼 준비가 됐다는 선이기도 했고요. 큰딸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어요. 칭찬도 비난도 아닌 질문이었죠. 도련님은 늘 그렇게 말부터 거두는 분이세요? 신랑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길게 감정을 호소하지도 않았고요. 대신 배운 것과 앞으로 하려는 것을 한 호흡으로 말했죠. 아닙니다.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제가 뱉은 말이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말은 거두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을 살린다는 거요. 그래서 앞으로는 말보다 먼저 사람을 보겠습니다. 큰딸은 잠깐 말이 없었어요. 화가 사라진 건 아니었죠. 다만 판단이 움직였어요. 피해 당사자인데도 판을 접은 사람은 감정으로만 움직이지 않거든요. 원칙으로 움직이고 사람을 보고 기회를 주죠. 큰딸은 마지막으로 볼 기회를 줬어요. 그럼 내일 해지기 전에 한 번 더 오세요. 이번엔 말 말고 사람을 보겠습니다. 신랑은 고개를 깊게 숙이고 돌아섰어요. 대문이 닫혔고 등불이 흔들렸죠. 밤은 조용해졌어요. 혼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은 시작됐죠. 소문이 만든 시작이 아니라 책임이 만든 시작으로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